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 테스 더베이필드는 그 일을 그리 쉽게 가슴속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다. 춤을 청해온 남자들은 물론 많았으나 얼마 동안은 다시 춤출 마음이 생기질 않았다. 아, 시골 사내들이란 어쩌면 그렇게 그 낯선 청년처럼 근사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를까. 언덕 위로 멀어져가는 낯선 청년이 노을 속으로 사라져버리자 그녀는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을 떨쳐버리고 상대를 정하는 마을 남자와 춤을 추었다. 그녀는 밤이 이슥해지도록 친구들과 어울려서 얼마간 흥겹게 춤을 추었으나 아직 사랑을 모르는 나이인 만큼 멜로디에 맞춰 춤추는 즐거움만 느낄 뿐이었다. 가끔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가 춤추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남자들에게 사랑을 고백받고 그의 가슴에 안겨버린 처녀의 가책이니 쓰디쓴 단맛이니 즐거운 괴로움이니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서로 자기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다투는 것도 단순히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을 뿐이었고 그들의 싸움이 지나치면 테스는 오히려 점잖게 타이르기까지 했다. 테스는 좀 더 늦은 시간까지 놀 수도 있었지만 문득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과 행동이 생각나 무리에서 빠져나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집 가까이 왔을 때 귀에 익은 음률이 들려왔다. 그것은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규칙적으로 돌바닥 위에서 세차게 요람을 흔드는 소리와 그 소리에 맞춘 경쾌한 무도곡 가락에 얼룩소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더베이필드 부인이 억센 목소리로 흥에 겨워 부르는 노래였다. 나는 보았네. 저 멀리 푸른 숲 속에 누워있는 암소를 님이여 어서 오라. 그곳으로 안내하리니. 요람을 흔드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동시에 멈추더니 벼랑간 드높이 외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아기의 예쁜 두 눈에 그리고 보드러운 두 볼에 버찌 같은 입에도 큐피트 같은 다리에도 온몸에 고루고루 축복을 내리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요람 소리와 더불어 얼룩소의 노랫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테스에게 익숙해진 일상의 전경이었고 그녀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본 것도 바로 그러한 일상의 전경이었다. 즐거운 그 노랫소리와는 달리 가난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방 안 분위기는 테스의 마음을 더없이 우울하게 만들었다. 풀밭에서의 즐거웠던 축제, 새하얀 옷과 꽃다발, 버들가지와 춤, 낯선 청년에게 순간적으로 느꼈던 애틋한 그리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방안을 겨우 밝히고 있는 희미한 촛불을 보는 순간 비현실적인 꿈으로 느껴졌다. 좀 더 일찍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드릴 걸 하는 후회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테스가 집을 나갈 때 그랬듯이 엄마는 여러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번 주일 내내 밀린 빨래를 하기 위해 빨래통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지금 입고 있는 흰옷도 엄마가 그저께 빨아준 것이었다. 습기 있는 풀에 스친 모양인지 옷자락에 파란 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테스는 좀 더 조심할 걸 하는 뉘우침으로 가슴이 아팠다. 늘 그렇듯이 더베이필드 부인은 빨래통 곁에서 한 발로 몸을 지탱하고 한 발로는
갓난아이가 잠들어 있는 요람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아이들을 잠재웠던 요람은 이제 낡을 대로 낡아 거의 편편해져 있었다. 그래서 더베이필드 부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노래하고 그러고도 남은 힘으로 흔들대를 밟을 때면 바람이 세찬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요람 속의 아기는 이리저리 굴러다니곤 했다. 요람이 덜커덩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촛불은 춤추듯 흔들거렸다. 발꿈치로 물을 뚝뚝 흘리며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는 더베이필드 부인은 딸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그녀는 바깥 세상에서 블랙모어 골짜기로 흘러들어온 새 노래의 가락을 일주일 내에 익혀 흥얼거리곤 했다. 비록 많은 아이들을 낳아 기르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그녀였지만 아직도 그녀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이 희미하게 남아 살아있었다. 테스가 자랑할 수 있는 빼어난 용모도 기사의 혈통이나 역사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엄마로부터 이어받은 것인 듯 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하고 테스가 상냥하게 말했다. 아니, 그보다는 옷을 갈아입고 빨래 짜는 걸 도와드릴게요. 전 벌써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더베이필드 부인은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일했다는 사실을 그리 불쾌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사실 그녀는 그런 일로 테스를 야단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일이 많으면 다음 날에 하면 그만이었으므로 테스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다. 더구나 오늘 밤 더베이필드 부인은 여느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꿈꾸는 듯한 황홀감마저 감돌았다. 이제 왔니? 더베이필드 부인은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른 후 딸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를 모시러 갔으면 싶은데, 아니, 그보다 할 얘기가 있다. 내가 알면 깜짝 놀랄 일이야. 자랑하고 싶을 거고. 더베이필드 부인은 사투리가 심했다. 그래서인지 런던에서 교육받은 여교사 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은 집에서는 약간 사투리를 썼고 밖에서나 점잖은 사람에게는 표준어를 썼다. 제가 나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사실은 오늘 오후에 아버지를 봤어요. 마차를 타고 뽐내시던걸요. 그 일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난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란다. 글쎄 우리가 이 지방에서 제일 훌륭한 가문이란 걸 알게 됐지 뭐냐. 아무튼 우리 조상은 저 올리버 그람블 때보다도 더 오랜 오랑캐들이 살던 아주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온 가문이란다. 비석이랑 납골당, 문장, 방패도 있고 말이다. 성 찰스 시대에는 기사 호칭도 받았다는구나. 예, 멋진 일 아니니? 남들은 술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돌아온 것도 다 그것 때문이란다. 정말 기쁜 일이네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기게 해주나요? 당연히 그렇고 말고 이제 우리한테 굉장한 일들이 닥칠 테니 두고 보렴.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우리와 지체가 같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줄을 이어 찾아올 게야. 아버지가 샤스톤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구나. 아버진 지금 어디 계세요? 엄마는 대답 대신 엉뚱한 말을 했다. 아버진 오늘 샤스톤에서 진찰을 받으셨어. 다행히도 폐병은 아니지만 심장 주위에 지방충이 생겼대. 더베이필드 부인은 물에 젖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굽혀 C자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말을 계속했다.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구나.
지금 당신 심장은 전부 막혀버렸소. 이 부분만 아직 열려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맞붙어버리면 하며 더 베이필드 부인은 손가락으로 완전히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오. 더 베이필드 씨,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글쎄,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지 뭐냐. 테스의 큰 눈이 놀라움으로 더 크게 떠졌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훌륭해졌는데 아버지는 그 영광을 다 누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될는지도 모른다니. 그런데 아버진 지금 어디 계세요? 테스는 다시 물었다. 더 베이필드 부인은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예, 짜증을 내선 안 돼. 가엾은 그 양반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신이 나서 반 시간쯤 전에 롤리버 술집으로 가셨어. 내일은 꿀벌통을 싣고 떠나야 하니까 기운을 얻으시려는 게지. 집안 지체가 아무리 높아졌다 해도 갖다 줄 건 갖다 줘야지. 길이 머니까 오늘 밤 12시가 넘으면 떠나셔야 한다고. 테스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기운을 얻으려고 술집에 가시다니. 하느님 맙소사. 엄만 왜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비난과 짜증은 방 안의 세간과 촛불과 가까이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과 더 베이필드 부인의 얼굴까지도 겁에 질리게 했다. 불이 죽은 더 베이필드 부인은 변명하듯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난 좋다고는 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를 모시러 가려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집 볼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가겠어요. 내가 가선 소용이 없어, 테스. 엄마가 그러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테스는 더 이상 우기지 않았다. 더 베이필드 부인은 옆 의자에 미리 준비해둔 웃옷을 걸쳐 입고 모자를 썼다. 이 운세 통감은 바깥 광에다 갖다 두어라. 낡고 두꺼운 운세 통감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책은 더 베이필드 부인이 늘 가까이 두고 펼쳐보곤 했기 때문에 글자 있는 데까지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게 낡아 있었다. 테스가 그 책을 집어드는 것을 보고 더 베이필드 부인은 집을 나섰다. 주책스러운 남편을 찾아 술집으로 가는 길은 더 베이필드 부인에겐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많은 아이들과 바쁜 집안일에 시달리는 그녀에게 남아있는 하나뿐인 위안인지도 몰랐다. 롤리버 술집에서 남편을 찾아내 그 옆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으면 이런저런 집안일과 아이들 걱정이 까맣게 잊혀졌다. 세상에 갖가지 근심이라고는 도무지 모르던 유년 시절로 되돌아간 듯 마음이 평온해지곤 하는 것이었다.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후광이 그녀 자신의 생활 위에 곱게 드리워지는 듯한 기분마저 들기도 했다. 그러한 때 삶의 고달픔이라든가 자질구레한 근심 같은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관념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더 이상 가슴을 압박하지 않았고 집에서 기다리는 어린아이들도 귀찮은 존재가 아닌 없으면 안 될 혈육으로 느껴지곤 했다. 또한 한없이 단조로운 일상생활도 그런대로 낭만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며 남편 곁에 앉아 옛날에 그가 사랑을 구했을 때를 상상하면 그를 이상적인 남자로만 생각했던 처녀 시절이 떠올라 유쾌해지기도 했다. 어린 동생들과 집에 남아있던 테스는 먼저 운세통감을 바깥 광으로 가지고 나가 그것을 이역 밑에 밀어 넣었다. 더 베이필드 부인은 우스울 정도로 그 낡은 책을 무서워해
밤에는 절대 그 책을 방 안에 두지 않았고 점을 친 후에는 반드시 원래 위치에 갖다 놓곤 했다. 엄마의 그런 행동이 테스에게는 이상스럽기만 했는데 그것은 세대 차이인지도 몰랐다. 미신과 민속, 사투리와 구전 민요 등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가진 엄마와 근대 교육을 받은 딸 사이에는 거의 2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었다. 그들이 같이 있을 때는 제임스 1세 시대와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나란히 존재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던 것이다. 책을 갖다 놓고 뜰의 좁은 길을 돌아오는 동안 테스는 엄마가 무얼 점쳐보기 위해 그 책을 보았을까 곰곰 생각했다. 오늘 일어난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일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신과 관계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테스는 곧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잔뜩 쌓여있는 집안일을 시작했다. 다른 동생들은 모두 잠들었고 9살 난 사내 동생 에이브러햄과 12살이 넘은 여동생 리자 루가 테스의 일을 거들어 주었다. 테스의 바로 아래 동생 둘은 갓난아기 때 죽었으므로 테스는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동생들에겐 언니나 누나라기보다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동생 에이브러햄 아래로 두 여동생과 3살 난 사내아이 그리고 갓난아이가 있었다. 이 어린 생명들은 모두 더베이필드라는 배의 성객들이었다. 그들은 의식주와 건강 그리고 삶 그 모든 것을 더베이필드의 두 어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만약에 더베이필드 부부가 고통과 불행과 굶주림과 질병과 죽음을 향해 백기를 돌린다면 갑판 밑에 있는 6명의 어린 부속품들도 하는 수 없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어둠은 점점 깊어가는데 아버지도 엄마도 돌아오지 않았다. 테스는 이따금 창문으로 말로트 마을을 내다보았다. 마을은 막 잠들려 했다. 하나둘씩 촛불과 램프가 꺼져가고 있었다. 에이브러햄! 테스는 남동생을 불렀다. 모자를 쓰고 롤리버 술집에 가서 엄마랑 아버지가 왜 여태 안 오시는지 알아보고 와. 넌 밤이라서 무섭거나 하진 않지. 어서 갔다 와, 응? 소녀는 순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다시 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 아버지처럼 에이브러햄도 롤리버 술집에 덫에 걸려버린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테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동생 리자루는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다. 테스는 잠든 동생들만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 그녀는 롤리버 술집으로 향했다. 4. 인가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마을 끝에 자리 잡은 롤리버 술집은 마을에서 단 하나뿐인 술집이었지만 실은 주류 판매가 허가만 났을 뿐 이곳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곳이었다. 그래서 술 마시러 오는 손님들을 위한 시설은 형편없었다. 마당 울타리에 철사로 묶은 선반 같은 판자가 유일하게 허락받은 시설이었다. 낯선 길손들은 그 판자 위에 술잔을 올려놓기도 하고 뽀얀 먼지가 피어오르는 길바닥에 술 찌꺼기를 버리면 폴리네시아 군도와 비슷한 모양의 얼룩이 남는 걸 보면서 가게 안에 제발 편히 쉴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 마음은 마을 토박이 손님 또한 다를 바 없어서 술집 주인 롤리버 씨는 사용하지 않는 위층 침실을 토박이 손님들을 위한 안식처로 제공했다. 큼직한 창문에 두툼한 숄이 가려져 있는 롤리버 술집의 2층 방에는 오늘 저녁에도
10여 명의 술꾼들이 모여 있었다. 말로트 마을 주변에 살고 있는 그들은 모두 롤리버 술집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다. 마을 저쪽 끝에 허가받은 퓨어 드롭 술집이 있긴 했지만 거리상 이용하기가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롤리버 술집의 다락방에서 마시는 술만큼 훌륭하지 못했으므로 이곳에 모이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침대 위나 궤짝, 세면대, 걸상 등 각자 편한 곳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밤이 깊어서인지 모두 꽤나 취했고 기분은 하늘 꼭대기에라도 닿을 듯 들떠 있었다. 취한 그들의 눈에는 방의 초라한 세간과 창문에 드리워진 숄이 왕궁의 사치스러운 가구와 화려한 커튼으로 여겨졌고 옷장의 노쇠 손잡이도 황금빛 로커로 보였으며 조각한 침대 다리는 솔로몬 전당의 우아한 기둥으로 보여 그들은 모두 황제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집에서 나와 총총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앞문을 열고 들어선 뒤 캄캄한 아래층을 지나 어색하지 않게 문고리를 벗기고는 층층대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휘어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겨우 맨 꼭대기에 다다라 환한 불빛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내자 침실에 모인 술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부인의 들놀이도 끝나고 해서 말이지요. 오늘 밤 한턱 쓰려고 몇몇 친한 사람을 초대했어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안주인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층계를 기웃거렸다. 아니, 이게 누구야? 더베이필드 부인이잖아? 난 또 깜짝 놀랐잖아요. 관리가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더베이필드 부인은 그곳에 모인 여러 사람들과 간단한 동작으로 인사를 나누고는 남편에게로 다가갔다. 남편은 무엇인가 정신이 팔려 혼자 콧소리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나의 가문 킹즈비어사 그린일에는 우리 조상의 묘지가 있지. 우리보다 훌륭한 뼈대의 가문이 웨섹스 지방에 또 어디 있으랴. 여보, 사실은 그 일로 문득 생각난 것이 있는데 대단한 계획이라고요. 더베이필드 부인은 쾌활한 음성으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존, 내가 안 보여요? 그녀는 남편을 팔꿈치로 건드렸지만 남편은 꿈꾸는 듯 몽롱한 시선으로 콧소리만 계속 흥얼거리고 있었다. 쉬, 조용히 해요. 만일 관청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날에는 허가장을 빼앗기게 된다고요. 안주인이 말했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그녀에게 물었다. 우리 집 일에 대해 이 양반이 얘기를 했나요? 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로 돈이라도 생기나요? 더베이필드 부인은 거들먹거리며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에요. 마차를 탈 신세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 신분에 가까이 간다는 건 만족스러운 일일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던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남편에게 속삭였다. 당신한테 그 얘기를 듣고 줄곧 생각해 봤어요. 저 사냥터 숲 끝에 있는 트렌트리지라는 곳에 더버빌이라는 돈 많은 부인이 살고 있다고요. 뭐라고? 더버빌 부인이요. 그 부인은 분명히 우리와 친척일 거예요. 난 테스를 그 집에 보내 우리가 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릴 작정이에요.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군. 하지만 그 부인도 우리 가문에 비하면 우습지. 아마 노르만 왕조 시절보다 훨씬 전에 우리 가문에서 분가해 나간 집안일 게야.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꼬마 에이브러햄이 들어왔다. 아들이 들어온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들 부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부인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애를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좋은 일이라 생각지 않아요? 친척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말이에요. 그래, 우리 모두가 일가라고 나서야 해. 누나가 그 집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가서 만나볼 수 있는 거지. 까만 나들이 옷을 입고 그 아줌마 마차를 타고 말이야. 침대 아래서 에이브러햄이 신이 나서 끼어들었다. 아니, 넌 어떻게 여길 왔지? 어린애는 어른들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 얘기가 끝날 때까지 계단에서 놀고 있어. 에이브러햄에게 주의를 주고 나서 그들은 다시 소곤거렸다. 테스를 그 친척 집에 꼭 보내야 한다고요. 그 애라면 분명히 그 부인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애가 지체 높은 사람과 맺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요. 정말 그럴까? 운세 통감으로 그 애의 운수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던걸요. 그 애가 오늘 얼마나 예뻤는지 당신이 봤어야 했는데 보드러운 살결하며 꼭 공작 부인 같았어요. 그 앤 뭐라 합디까? 그 애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리가 없지요. 테스는 성미가 까다로운 아이라서. 그래도 바탕은 착한 애라고요.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맏딸인 테스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눈치채고 있었다. 테스는 순수하고 예쁜 아이지. 하지만 테스에 관해서 더베이필드 부인도 마룻바닥에서 파란 엿기름 싹이 트지 못한다는 걸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텐데. 술꾼 가운데 한 사람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가 한 말은 특별한 뜻이 담긴 이 지방 속담이었는데 아무도 새겨듣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방 안은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로 시끌벅적해졌다. 얼마 후 아래층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오늘 들놀이 행진에 이어서 즐기려고 제가 청한 몇 분의 손님들이에요. 하고 안주인은 예고 없이 나타나는 사람들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말을 판에 박은 듯이 짓거려대다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막 피어나려는 꽃봉오리 같은 테스의 모습이 문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중년 남녀로 들어찬 술냄새 풍기는 방 안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녀의 까만 눈에 책망의 빛이 나타나기 전에 더베이필드 부부는 서둘러 일어났다. 층계를 내려가는 그들의 등 뒤에서 롤리버 부인이 소리쳤다.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 허가장 뺏기고 불려다니고 하는 건 생각하기도 싫으니까요. 그럼 안녕히들 가세요. 테스와 엄마는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실 그는 오늘 별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늘 마시는 주량, 주일날 오후 교회에 갈 때 걸음걸이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주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지만 고매하신 종경은 허약한 체질 때문에 극히 소량의 술에도 이처럼 비틀거리는 것이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신선한 공기를 쐬는 순간 더 비틀거리면서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동으로 서로 마구 발길을 내딛었고 부축하던 더베이필드 부인과 테스도 덩달아 비틀거렸다. 그 광경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결코 희극적이지만은 않은 색채를 띠고 있었다. 테스와 더베이필드 부인은
이 강요된 탈성과 비틀거림이 장본인인 아버지와 에이브러햄은 물론 그들 자신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인 양 꾸미려고 몹시도 애를 썼다. 그들이 거의 집에 다다랐을 때 더베이 필드는 궁색한 모습의 자기 집을 보고 마치 용기라도 내보려는 듯 다시금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킹즈비어에는 우리 가문에 묘지가 있다네. 좀 조용히 하세요. 당신 집안만 옛날에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도 남부끄럽지 않은 조상을 가진 집안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네들도 지금은 우리와 같은 형편이지만 난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덕분에 이런 생활도 부끄러울 게 하나 없다고요. 이봐, 당신 집안에서도 옛날에 왕비가 나왔을지도 몰라. 당신 성격에서 그걸 짐작할 수 있지. 다만 우리 집안보다 더 형편없이 몰락해버린 것뿐이라고. 테스는 조상보다 현재의 문제에 더 신경이 쓰였다. 아버지, 이러다가 내일 아침 벌통을 갖고 떠나지 못하실 거예요. 나 말이냐? 괜찮아. 한두 시간 지나면 거뜬해질 거야. 더베이 필드는 자신의 차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이 잠자리에 든 것은 11시가 넘어서였는데 토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더베이 필드가 캐스터 브리지의 소매상에 벌통을 배달하려면 적어도 새벽 2시에는 일어나 길을 나서야만 했다. 거기까지는 20에서 30마일이나 되는 험하고 거친 길이어서 집마차도 그리 속력을 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1시 반이 되자 테스와 동생들이 자고 있는 널따란 침실로 더베이 필드 부인이 들어왔다. 테스, 딱하게도 아버지가 못 가실 것 같구나. 엄마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뜬 테스는 반은 잠들고 반은 깬 상태로 부스스 몸을 일으켜 멍하니 앉았다. 하지만 누구라도 가긴 해야죠. 벌써 제철이 지나서 다음 주 장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오늘 장에 가지 않으면 결국은 벌통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혹시 대신 가줄 젊은이가 없을까? 어제 너하고 춤추고 싶어 하던 젊은이 중에서라도. 다급해진 더베이 필드 부인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테스의 마음을 떠봤다. 싫어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왜 아버지가 장에 못 가셨는지 다 알게 된다고요. 그런 창피한 일이 어딨어요? 에이브러햄과 함께라면 제가 갈 수도 있어요. 테스는 의연하게 말했다. 엄마도 결국 테스의 의견에 찬성했다. 엄마가 에이브러햄을 깨워 옷을 입히는 동안 테스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이윽고 테스와 에이브러햄은 초롱불을 들고 마구간으로 갔다. 덜컹거리는 작은 집마차에는 이미 짐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테스는 집마차만큼이나 볼품없는 프린스란 말도 끌어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느닷없이 바깥으로 끌려 나온 가엾은 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초롱불과 두 사람을 둘러보았다. 둘은 초롱불을 마차 짐 위에 걸어놓은 다음 말을 몰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운 없는 프린스를 혹사시키지 않으려고 말 어깨 옆에 붙어서서 말과 함께 걸었다. 기운을 내기 위해 초롱불 아래서 빵을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어둠을 헤쳐나갔다. 그들은 긴 언덕길을 지나고 스타워 캐슬의 작은 마을을 지나 지형이 다소 높은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있는 곳 왼쪽으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집마차 앞에 올라타 느슨하게 경사진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테스 누나,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에이브러햄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말문을 열었다. 왜, 에이브러햄? 우리가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누나는 기쁘지 않아? 뭐 별로. 그렇지만 신사하고 결혼하게 되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 뭐라고? 우리한테 굉장한 부자 친척이 있는데 그 집에서 누나를 신사한테 시집 보내줄 거래. 나를? 굉장한 부자 친척이라니. 우리한테는 그런 친척이 없어. 어떻게 어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롤리버 술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 트렌트리지란 마을에 우리 친척벌 되는 부자 아줌마가 산대. 엄마 말로는 누나가 그 부자 아줌마한테 친척간이라고 나서기만 하면 그 아줌마가 누나를 신사하고 결혼시켜 줄 거래. 테스는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에이브러햄은 옆에서 계속 혼자 찌그러댔다. 그는 벌통에 몸을 기댄 채 하늘을 쳐다보며 별에 대해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하늘에 깔린 수많은 별들은 집마차를 타고 가는 가엾은 두 오누이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새까만 허공 한복판에서 싸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에이브러햄은 저 반짝이는 별들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느냐고 묻기도 하고 별 저쪽에는 하느님이 계시냐고도 물었다. 그러나 어린 그는 자연의 신기함보다도 자기 혼자의 상상에 더욱 관심이 큰 듯 싶었다. 가령 테스가 신사한테 시집을 간다면 저 별들을 네틀쿰 타우트만큼이나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근사한 망원경을 살 만한 돈이 생기냐고 묻기도 했다. 온 집안 식구들의 뇌리에 아로 새겨진 듯한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튀어나오자 테스는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소린 그만둬. 테스가 화를 내자 에이브러햄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누나, 별들도 자신들의 세계가 있다고 했지. 그래. 그 세계도 우리가 사는 세계와 똑같을까? 아마 그럴 거야. 가끔 별이 우리 집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별들은 사과처럼 거의가 싱싱하고 허물이 없어. 어쩌다 벌레 먹은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들 별은 어느 쪽이지? 벌레 먹은 거야? 아니면 싱싱한 쪽이야? 벌레 먹은 쪽이지. 싱싱한 별이 저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벌레 먹은 쪽이라니. 우린 운이 좋은 편은 아니구나. 그래. 만일 우리가 싱싱한 별을 골랐다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 에이브러햄이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 아버진 기침을 하지 않으실 거고 이번처럼 장에도 못 갈 정도로 취하지도 않으셨을 거야. 엄만 늘 일에 바쁘지 않으셔도 될 거고. 누난 처음부터 부잣집 아가씨일 테니까 신사한테 시집을 가야지만 부자가 되는 일도 없고. 예, 이제 그만하자. 그런 얘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혼자 생각에 골몰하던 에이브러햄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자 테스는 말을 모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동생이 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혼자 말을 몰기로 했다. 그녀는 동생이 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벌통 앞에 자리를 만들어 준 다음 고삐를 쥐고 말을 몰기 시작했다. 말은 힘도 없고 온순했으므로 쉽게 마차를 몰고 갈 수 있었다. 테스는 벌통에 등을 기댄 채 혼자 생각에 잠겼다. 최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로 마음이 착잡했다. 아버지가 자랑하는 가문과 엄마가 공상하는 신사청혼자 모두가 헛된 망상으로 여겨졌다. 마차가 가고 있는 길 주위의 나무와 울타리들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환상처럼 여겨졌고 때로 뺨을 스쳐가는 바람은 시간적인 역사, 공간적인 우주와 서로 교감하는 슬픈 영혼의 탄식처럼 여겨졌다.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테스는 시간이 얼마쯤 흘렀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테스는 마차가 쿵하는 충격으로 흔들리자 눈을 번쩍 떴다. 마차는 테스가 깜빡 잠들었던 곳에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춰 있었다. 어디선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이것 봐라고 하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다. 마차 옆에 걸려있던 초롱불은 꺼져 있었고 대신 그보다 훨씬 밝은 초롱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마구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무언가에 얽혀 있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순간적으로 스쳐갔다. 급히 마차에서 뛰어내린 그녀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버지의 가엾은 말 프린스가 피를 흘리며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그 끔찍한 사고는 아침 우편 마차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쏜살같이 오솔길을 달려오다가 불도 없이 느릿느릿 오고 있던 테스의 집마차에 부딪히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우편 마차의 뾰족한 수레체 끝이 불쌍한 말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러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그대로 길바닥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테스는 달려나가 상처 구멍을 손으로 막아보았으나 얼굴과 옷으로 피가 튀기만 할 뿐이었으므로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겨우 몸을 지탱하던 말이 마침내는 땅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제야 우편 마차의 마부도 테스에게로 와서 그녀와 함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프린스의 몸뚱이에서 마구를 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은 이미 죽어버린 다음이라 더 이상 손을 쓸 필요가 없었다. 마부는 단념한 듯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자기 말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아가씨의 실수야. 난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니까 아가씨가 여기서 짐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야겠어. 되도록이면 빨리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지. 곧 날이 밝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는 마차를 몰고 급히 가버렸다. 테스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기다렸다. 멀리서 동이 터오고 새들이 제잘되며 울타리 위로 날았다. 저 멀리까지 뻗어 있는 좁은 길은 밝아오는 아침 햇살 속에서 뿌옇게 모습을 드러냈다. 테스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길 한쪽에 서 있었다. 해가 떠오르자 무지갯빛으로 엉겨붙은 피 웅덩이가 햇빛에 반사되어 프리즘 같은 무수한 색채로 영롱한 빛을 냈다. 프린스는 눈을 반쯤 뜬 채 꼿꼿한 모습으로 그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테스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이건 모두 내 잘못이야. 내 탓이라고. 우린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지? 에이브러햄! 에이브러햄! 테스는 그때까지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동생을 흔들어 깨웠다. 눈을 뜨고 일어나 사태를 파악한 에이브러햄의 어린 얼굴에는 노인네가 되어버린 것처럼 깊은 주름살이 잡혔다. 프린스가 죽었어. 이젠 마차를 몰고 갈 수 없게 됐다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난 춤을 추고 떠들어댔는데 난 어쩌면 이렇게 멍텅구리일까? 테스는 넋나간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에이브러햄도 슬픈 표정으로 따라 중얼거렸다. 이건 우리가 벌레 먹은 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거야. 둘은 침묵 속에서 도움을 줄 사람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윽고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우편 마차의 마부가 약속했듯
그들을 도우러 스타워 캐슬 가까운 곳에 사는 한 농부가 기운이 세어 보이는 작은 말을 끌고 다가왔다. 벌통을 실은 집마차에 프린스 대신 새 말을 메고 짐을 시장으로 운반해 갔다. 그날 저녁 빈마차가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도랑 속에 누워있던 프린스의 시체를 싣고 말로트 마을로 향했다. 프린스의 말굽은 위로 뻗쳐지고 말편자는 석양을 받아 번쩍이면서 흔들렸다. 테스는 그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께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집에 도착하여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들이 이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다소 마음이 놓였지만 말을 물다가 졸아서 생긴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죄책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가난한 그들에게 이 사고는 치명적이었는데도 더베이필드 부부는 테스를 야단치지 않았다. 워낙 가난과 불행에 익숙해온 터라 오히려 태어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죽을 취급하는 페마상이 프린스는 늙은 말이라 가죽값으로 겨우 2-3실링 밖에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더베이필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난 프린스를 팔지 않겠어. 그깟 몇 푼 안 되는 돈은 저희들이나 가지라고 해. 이래봬도 우리는 명문의 자손이라고. 내게 충실했던 이놈을 이제 와서 그런 헐값에 팔아치우고 싶지는 않아. 다음 날 그들은 곡식을 심기 위해 땅을 팔 때보다도 더 열심히 땅을 팠다. 말을 밧줄로 묶어 무덤까지 끌고 갔다. 장례 행렬을 뒤따르면서 에이브러햄과 리자루는 흐느껴 울었고 어린 호프와 모테스티의 울음소리는 마당 담벼락을 울렸다. 파놓은 구덩이 아래로 프린스가 떨어지자 모두들 무덤가에 둘러선 채 침묵 속에서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들은 이제 밥벌이 일꾼을 잃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 것인가? 프린스는 전당에 간 거야. 에이브러햄이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가 삽으로 흙을 덮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테스만이 울지 않았다. 자기의 부주의로 말이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